2016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연말이 되면 을에 쓰는 말인데 이 말이 올해는 정말 구태의연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번 시간 연말 특집입니다. 더정치가 선정한 5대 정치 뉴스를 중심으로 2016년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뽑아봤는데요. 이게 정말 올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오래된 일로 이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게 국정원의 수건 사업이었죠. 국정원이 테러 대비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법안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고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와 국회의장이 갑자기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직권상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보장된 무제한 반대 토론을 야당이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 2월 23일 저녁 7시 5분부터 김광진 의원이 테이프를 끊었고 이렇게 해서 8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필리버스터의 열기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에 지켜보지 못한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1960년대 이런 때는 국회에서 있던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워낙에 새로운 일이고 용어도 사실은 그 당시에 네티즌들이 이제 열심히 필리버스터를 검색을 하면서 인기 검색으로 떠오를 정도로 관심 화제가 됐고 국회 방청석이 있는데 본회의장에 거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방청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줄을 서서 들어가서 볼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불러일으켰죠. 국회 앞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또 필리버스터를 또 진행을 하고. 필리버스터는 이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그 중에 한 방편으로 무제한 토론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는 게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9대 국회를 이제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이제 반정치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19대 국회 마지막에 아주 인상적인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국회와 국회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데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마리텔이라고 마이리틀 텔레비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본때서 마국텔 국회 방송 생방송으로 텔레비전을 필리버스터를 지켜본 사람들이 마이 국회 텔레비전 이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 정도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섰고요. 젊은 청소년들이 국회의원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직접 보고 느꼈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군요.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제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데 아무튼 그렇게 같은 현상에 대한 평가를 정반대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2016년 정치 뉴스 중에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를 출입하다가 당시 회사에 들어와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인데 TV를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 김광진 의원이 이제 나서서 하는데 과연 얼마나 몇 시간이나 할까? 한두 시간 하면 좀 힘들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3분을 했어요. 5시간 19분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에 했을 때의 기록인데 그거를 깼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적인 풍경들이었죠. 마지막 연설한 사람이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인데요. 12시간 31분. 헌정사상 최장 무제한 토론인데 아마 이 기록 앞으로도 좀 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이 장면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또 정치의식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월 13일이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2일에 종료가 됐고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됐고 약 한 달 반 이후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승리, 여당 새누리당의 참패,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패 이제 큰 원인일 텐데 이한국
공천심사위원장의 전횡이라든지 유승민계를 숙청하는 그런 모습, 또 김무성 대표는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면이 상당히 많았는데 현장에 계셨잖아요. 성혜영 선임 기자 현장에 계셨고 당시 새누리당 반장이셨고 가장 황당했던 순간 장면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진박 공천, 네. 진박 놀이 이런 걸로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선거 막판에 진박 의원들이 모여서 일제히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던 그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대구에서였죠. 그렇죠. 예. 뒤늦게 사과를 하는 거죠. 너무 역풍이 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었고 또 하나 좀 이걸 뭐 어느 특정 장면을 꼽을 수는 없는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열심히 뭐 이렇게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특히 이제 유승민 네. 의원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제 초반에 이렇게 물어볼 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거는 뭐 당내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이나 뭐 통화 이런 거 할 때 얘기한 게 무능력자 또 비인 기자 그리고 당의 뭐 노선에 배치된 심대하게 이제 해를 입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한 얘기가 유승민 의원이 무능력자인가요? 무능력자는 아니죠. 해당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무능력자 규정으로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당에 이제 해를 끼쳤다. 대통령과 저 노선을 달리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문제 삼겠다라는 걸로 이제 역으로 그런 걸로 이제 비춰졌죠. 하지만 본인 입으로 그거를 적용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계속 논의한다 하면서 이제 시간 끌기로 결국 공천을 줘버리지 않는 그런 아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공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죠. 네. 저는 마지막에 이른바 옥새 파동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공천의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를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고 그걸 김무성 대표가 그 도장을 가지고 어디론가 갔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새누리당 홍보 전문가들이 김무성이 옥새를 들고 나르샤 뭐 이렇게 이걸 홍보 광고로 내보내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아예 국민들을 지금 놀리고 있구나. 이건 굉장히 심각할 수 있겠구나 해서 뭔가 총선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예감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희화화 시킨 아주 강렬한 좀 충격 같은 걸 좀 최악의 캠페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1당을 차지했고요. 그렇죠. 예,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2당. 이 집권 여당이 뭐 과반을 못 얻는 거는 물론이고 2당으로 이제 내려앉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돌풍을 일으켰어요. 두 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겨레 편집국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에 우리 한겨레 신문 편집인이 독자들한테 사과하는 제목을 달아서 이제 칼럼을 내보내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 또 정치 분석가들의 전망이 이제 빗나갔던 그런 총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2월달에 칼럼을 쓰면서 야권 분열하면은 여당이 상당히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예측이 틀렸죠. 그런데 이 예측이 틀린 것이 과연 일반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이번 4.13 총선에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맨날 1번만 찍던 그 강남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애가 좀 잘못했다고 좀 종아리를 때리려고 했는데 너무 세게 때려서 이 다리가 부러졌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3 총선의 결과를 앞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어떤 일반적인 사례로 꼽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장면이 다시 재현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당시 현장에서 보실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뭐 막판에 좀 이상하게 넘어간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그 새누리당 사람들이나 뭐 기자들 사이에 우스개로 한 몇 석 정도 될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저는 새누리당이 150석 돌파는 물론이고 160 가까이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오히려 새누리당 사람들은
에이 무슨 소리냐 우리 안 된다 분위기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후반에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야권 분열 상황이라는 게 그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결과는 국민들이 굉장히 그 현명하게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강대 서복경 박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국민들이 머리 싸매고 가서 이제 투표장에서 아주 전략적인 투표를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지역구 후보는 뭐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뭐 국민의당을 찍거나 물론 이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다 휩쓸긴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가 이렇게 이제 여소야들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민심이 무섭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이제 굉장히 절감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조합이 돼가지고 의외의 결과, 최상의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새누리당이 정말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일단은 콘크리트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의 휴강 효과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말아먹을 정도로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고 그 이유는 결국 진박공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이제 친박 세력들한테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총선 이후에 친박 세력이 상당히 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8월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그 뭐 민정당 당직자 출신으로 시작을 했고 호남 출신이고 그렇게 무수저, 흑수저로서 보수 여당의 대표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뭐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정현 대표가 당선됐다는 건 새누리당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앞으로의 항로에서 상당히 불길한 징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된 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그러니까 친박계의 조직적인 지원, 뭐 우리 오더라고 부르죠. 네. 그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였고 그에 앞서서 4월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모든 조직을 다 그 친박 중심으로 다 꾸려놓은 거죠. 그게 바탕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대표가 될 때는 그 본인 개인기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말씀하신 그런 히스토리, 비주류로서 성장해온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대중적 인지도에서도 굉장히 그 자기 지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본인 그 소신을 펼 수도 있는 조건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줌도 자기의 그 소신을 편 게 없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고 친박 핵심의 그 지시, 의중 이거에만 충실히 이르는 이런 이제 행보를 보임으로 해서 오늘날 이 사태까지 지금 새누리당이 오게 된 거죠. 세상 일이 그런 겁니다. 휘어져야 될 때 휘어지지 않으면 부러지게 돼 있는 거죠. 8월 전당대회에서 친박 세력이 당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탈당, 분당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8월 달 전당대회장에 제가 가서 굉장히 강렬하게 네. 느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총선에서 참패를 했으면 표정이 안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 대형 스크린에 아주 그 밝은 표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새누리당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뜻밖의 답변이 나왔는데 아무튼 당내에서 이제 그 다수 세력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됐지만 당내 각종 선거, 국회의장 후보 선거라든가 그전 당대표 선거, 또 원내대표 선거 이런 데서 계속 패했는데 네. 이제 드디어 당내에 다수 세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구나. 이 참담한 총선 참패 상황에서도 당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지금 좋아할 정도면 참 앞날이 걱정된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느낌이 현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 안 좋은 예감은 항상 이제 적중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으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휘청거렸고요. 정도원 전 의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제 묘척의 서경천도 실패를 네.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게 제2대 사건이라고 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일대 사건. 조선 역사 2000년의 제1대 네. 사건. 이 스토리는 앞으로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 계속 연속극 드라마, 또 영화, 또 소설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최순실 게이트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거다. 많이 드라마, 영화화될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율, 지역 기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정치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역시나 이제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했듯이 이번에도 탄핵도 국민들이 이끌어낸 거죠. 광장에서 이끌어낸 겁니다. 처음에 2만 명이 모여서 시작한 그 촛불 집회가 8차, 9차까지 가서 결국 이제 누적 1000만을 내다보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밖에서 외곽에서의 그 함성, 압력으로 이제 그 야당은 물론이고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도 많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도 그 압력에 못 이겨서 탄핵에 동참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걸 보면 역시나 이제 정치권이 스스로 뭘 하기보다는 이게 국민들의 어떤 아주 강한 압력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이런 이제 현실을 또 한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뭐 당선을 뭐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왕 당선이 됐으면 좀 잘해서 국민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면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수행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칼럼을 뭐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 아버지까지 역사의 뒤안길로 끌고 가버린 아주 최악의 실패한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이 됐고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헌정사의 불행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걱정인데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보수 성향의 논객들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권위, 최소한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의 맥락을 잘 읽어보면 혹시 탄핵 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이라도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좀 보수 성향 논객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이후에 벌어질 장면에 대한 좀 두려움이랄까요, 공포감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국정 사유와 사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또 이른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이런 이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노, 비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감성적으로도 대통령을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심리적 공황 상태에 지금 국민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게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사진하고 최근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점점 주름이 없어져 가는구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뭐 외국하고 비교해서 좀 안 됐긴 했습니다만 독일의 메르켈이나 미국의 힐러리 이런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오히려 주름이 좀 늘어가고 원숙함을 보여주는 이런 멋진 여성 정치인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왜 나이를 거꾸로 먹어야 했을까? 또 한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다음에 피눈물이 뭔지 알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을 때 피눈물을 흘렸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탄핵 소추됐을 때 피눈물이 뭔지를 처음 알았다.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네. 뭔가 좀 정상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노회찬 의원이 뭐 여러 번 표현한 대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 뭔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굉장히 좀 안타깝고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의 경우를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2004년에 3월 12일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했을 때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하는 기간에 그 누구도 대선을 준비하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탄핵에 반대했던 새누리당, 친박 새누리당에서마저 반기문을 모셔와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기 대선을 상수로 놓고 있는 거죠. 모든 그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뭐 탄핵 기각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요. 하여튼 순리대로 이번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세력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딴살림을 차리게 됐죠. 오늘 개혁보수신당인가요? 같이. 네. 예, 그 개혁보수신당이 29명의 의원들 탈당계를 이제 접수를 하고 새누리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이 크게 이제 쪼개지는 경우는 민자당 그 합당 이후에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 이제 싶은데요. 앞으로 이른바 뭐 비박당, 쉽게 비박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비박당은 어떻게 보수 개혁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뭐 나경원 의원은 뭐 정체성 논쟁 뭐 하면서 합류 안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숫자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탈당, 집단 탈당은 이제 사실상 실패한 거다. 3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악담을 보였죠. 반대로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추가 탈당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추가 탈당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신당의 앞날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추가 탈당이 없다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신당은 파괴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추가 탈당자가 다만 몇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여권의 중심이 차라리 신당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장면이 벌어질 겁니다. 추가 탈당은 결국 반기문 변수와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석 전 원내대표, 반기문 총장과 상당히 가까운 이분이 그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는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추가 탈당이 있을 거다. 뭐 이것과 이제 관련돼서 그럼 반기문은 비박당으로 갈 거냐, 친박당으로 갈 거냐, 국민의당으로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다단한 변수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반기문의 선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박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 총장이 이제 이달 말에 임기를 마치고 10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1월 15일 정도 귀국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인데 친박당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와서 당분간 자기 독자적으로 머물면서 뭐 전국도 돌면서 강연도 하고 하면서 좀 지지 세력을 외곽부터 모아서 일정 정도의 이제 덩치를 키워가는 방법이 있을 테고 바로 비박당에 합류해서 이제 같이 이제 그쪽과 연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봐서는 아마도 당분간은 들어와서 좀 자기 정치를 좀 하지 않을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해찬 전 총리가 한 비유가 좀 재미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벼랑에서 벼랑 아래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다. 물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 외교관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가 아니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넌다. 이제 이게 이제 외교관과 이제 관료의 특성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반기문 총장도 굉장히 신중하게 두드릴 겁니다. 지금 23만 달러를 받았다 해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거쳐가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제 과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원내 그 의원들의 결합이 굉장히 정치 선거를 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그 중에 이제 키가 되는 게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충청권 의원들이 있고 또 아주 골수 친박이 아닌 그 주변 변두리 그 친박 성향 의원들의 이제 갈등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역시나 그 반기문 총장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같이 이동을 하겠죠. 제 생각에는 친박당은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고 비박 쪽으로 같이 결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제3지대에 반기문 총장이 머물면서 어떤 정계 개편을 주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반기문 총장은 정치인이 아니고요.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정당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이런 국면에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상대를 관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떤 활로를 개척하고 정치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접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건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새누리당 또는 개혁보수신당 또는 여권 지지자들은 막판에
후보가 없어지는 이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정치인 출신들로 뭔가 대선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좀 해나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은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제 내정을 했고 임명진 위원장 내정자가 여기 친박당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뭐 편의상 친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박당은 앞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뭐 임명진 위원장이 뭐 쇄신한다고 해도 그게 뭐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일단 크게 새누리당을 보면 탄핵에 반대한 당이에요. 네, 지금 네. 나와 있는 새누리당은.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는 100년, 1000년에 겪어보는 시대의 큰 흐름이었거든요. 민심의 큰 물줄기. 근데 그거에 반한 정당이란 말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더 생명력을 존속하기가 어려운 정당인 거죠. 앞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그런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원투수로 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뭐 잘하면 뭐 존속은 시켜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핵심은 결국 사람 문제, 정책 문제 이거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결국 친박 청산이죠. 예를 들면 뭐 서청원, 최경환, 이정현 세 사람에 대해서 정계 은퇴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오늘은 하던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좀 물러나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내가 좀 뒷방에 가 있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칼을 들고 완전히 그 피바람 나게 휘둘러도 국민들이 아 그래 좀 이렇게 뭐 좀 하나보다 관심을 가져줄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 어떤 지지 기반도 없어요. 예전 같은 비박계가 있어가지고 힘이라도 실어줄 텐데 또 실제로 당원 당규 절차를 봐도 의원 3분의 2가 뭐 동참을 찬성을 해줘야지 서청원 의원 출당시킨다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친박 중심이 남은 그 당에서 3분의 2가 어떻게 하물며 찬성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인적 청산하는 건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정책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게 몇 개 있겠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뭐 사드 문제 이런 걸 텐데 지금 비박당 안에서도 그거 가지고 좀 토론이 앞으로 필요한 대목인데 새누리당 안에서 어떤 정책 노선을 크게 흔들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사람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새누리당 안에 있던 대선 주자들이 이제 대부분 이번에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이 지금 김문수 또 뭐 구태여 본인 주장을 인정해 준다면 정우택 원내대표 정도가 이제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이 국민들한테 그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점점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고요. 막판에는 불임 정당 대선 후보를 도저히 낼 수 없기 때문에 개혁보수신당이 이제 투항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비선 권력의 국정농단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이들을 심판해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2017년 더 정치는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정치, 더 행복한 정치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6년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